새벽 안개가 골목을 덮었고 작은 단독주택의 창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박정희는 부엌불을 낮게 줄인 채 냄비에 끓는 물을 지켜봤어요. 떡국떡이 둥둥 떠올라 맴돌았고 계란지단을 얇게 썰어 접시에 가지런히 올렸어요. 오늘이 명절이라는 사실은 달력의 붉은 숫자보다 집안의 고요가 더 선명하게 알려주었어요. 식탁 위에는 젓가락 2벌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를 조심스레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빈자리는 말이 없었고 라디오에서는 귀성길 교통 소식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식탁보에 구겨진 부분을 손바닥으로 펴며 혼잣말처럼 숨을 길게 뱉었어요. 오래전 남편이 쓰던 머그컵을 꺼내 물을 따랐고 김이 올라오는 떡국을 앞에 놓았어요. 숟가락을 들려던 순간 휴대폰 진동이 조용히 울렸어요. 화면에는 딸 이선미의 짧은 문자가 떠 있었어요. 엄마, 시댁 먼저 다녀오고 들를게요. 늦으면 내일 갈 수도 있어요. 문장을 읽는 동안 떡국의 김은 조금씩 옅어졌어요. 정희는 그래, 바쁠 수 있지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했지만 숟가락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어요. 창밖을 나가던 이웃의 발걸음 소리가 문틈을 스쳤고 우편함 철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명절 선물 전단지와 신문, 그리고 작은 택배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보낸 사람란에는 김도연 모라고 쓰여 있었고 상자 안에는 과일 바구니, 교환권이 들어 있었어요. 딸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희는 상자를 거실 구석에 내려놓고 봉투에서 신문을 꺼냈어요. 신문 귀퉁이에는 휴양지 광고가 찍힌 듯 접혀 있었고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광고 속 사람들의 웃음은 선명했지만 거실 공기는 더 서늘해졌어요. 시집 식구들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긴 하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 끝에는 힘이 없었고 손끝이 식탁 가장자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액자 속 선미의 졸업사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퇴직 기념으로 남편과 찍었던 사진은 빛이 발해 있었고 액자 유리에는 얇은 먼지가 얹혀 있었어요. 정희는 행주로 유리를 닦으며 발꿈치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닦아낸 자리에 햇빛이 얇게 박혔고 사진 속 2사람은 잠시 더 또렷해졌어요. 그녀는 의자를 끌어앉아 식탁 위 젓가락을 다시 맞췄어요. 누군가 올 것처럼 숟가락의 방향도 문 쪽으로 돌려놓았어요. 그 작은 동작은 이 집의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문자가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사진을 올렸어요. 바다색이 강렬한 휴양지의 수영장, 파라솔, 커플 샌들, 정렬된 조식 뷔페가 한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사진 위에는 보라카이 예약 완료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 웃는 이모티콘이 줄지어 있었어요. 정희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껐어요. 휴대폰을 식탁 모서리에 엎어두고 식은 떡국을 한 숟갈 떴어요. 국물의 온도는 낮았고 입안의 맛은 얇았어요. 그녀는 식탁 위 티슈를 빼들고 입가를 닦으며 조용히 창밖을 봤어요. 옆집 방 여사가 장을 본 봉투를 들고 지나갔고 골목 끝에서는 초등학생 둘이 제기차기를 했어요. 명절의 소리는 집 밖에만 있었어요. 엄마, 나중에 같이 여행 가요. 그녀는 머릿속에서 오래된 목소리를 더듬었어요. 그 말이 실제였는지 꿈속에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손목시계의 초침은 유난히 큰 소리로 움직였고 거실의 공기는 더 넓어 보였어요. 정희는 상자 더미 뒤 책장 아래칸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통장 사본, 도장,
금고 열쇠가 정리된 봉투들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철 표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이건 선미 장례를 위해. 그녀는 메모를 한 번 더 읽고 봉투를 천천히 다시 닫았어요. 닫는 손동작이 유난히 단단했어요. 라디오 진행자가 말했어요. 오늘 귀성 정체가 극심하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불을 완전히 껐어요. 냄비를 싱크대 한쪽으로 밀고 개수대에 물줄기를 가늘게 틀어 식히기 시작했어요. 아궁이처럼 따뜻하던 부엌은 금세 온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 첫 장을 펼쳤어요. 오늘 할 일이라는 제목 아래 빈 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볼펜을 들고 첫 줄에 간단히 적었어요. 집 청소, 서류 정리, 통화 몇 통? 그리고 망설이다가 한 줄을 덧붙였어요. 내 몫에 남은 일 차분히 정하기. 전화벨이 잠깐 울렸다가 끊겼어요. 발신 표시가 남지 않는 짧은 신호였어요. 정희는 벨올림의 흔적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살짝 들어와 식탁 가장자리를 금빛으로 물들였어요. 그녀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한 번 더 쓸고 일어섰어요. 싱크대 앞에서 앞치마 끈을 풀어 깔끔히 접었어요. 의자 등받이에 앞치마를 걸고 나서 그녀는 거실로 나와 방안을 한 바퀴 천천히 훑었어요. 사진, 책장, 작은 화분, 오래된 시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잠시 낯설었어요. 오늘은 그냥 정리만 하자고요. 스스로를 다독이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서랍의 투명 지퍼백을 꺼냈고 비어있는 파일을 3장 책상 위에 펼쳤어요. 라벨지에 서류 A, 서류 B, 기타라고 적어 붙였어요. 책상 한쪽에 도장을 세워두고 공책을 파일 옆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창문을 조금 더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무음으로 전환했어요. 바탕화면의 배경사진 속 바다 수평선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그녀는 화면을 끄고 손안의 작은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숨을 고쳤어요. 오늘은 명절이었고 집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박정희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공책의 다음 줄로 펜을 옮겼어요. 펜 끝이 종이를 눌러가는 소리가 이 집에서 가장 또렷한 소리가 되었어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오후였어요. 동네 약국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정희의 손에는 장바구니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마른 멸치와 미역을 담던 손길을 멈추고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화면 속에는 선미의 단체 채팅방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바다 위에 펼쳐진 수영장, 화려한 칵테일, 커플 수영복,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 보라카이로 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어요. 정희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장바구니를 다시 들었어요. 시장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정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정희의 발소리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이웃 박 여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선미 딸은 참 좋겠어요. 해외여행도 다니고. 정혜 씨도 곧 같이 가시겠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유, 전 여권도 없어요. 그저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 몫이죠. 그녀는 대화를 짧게 마치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장바구니 안에 멸치가 살짝 흔들렸고 봉투 안에서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어요. 그녀는 허리를 숙여 메모를 주워들며 생각했어요. 그래, 나까지 기대하긴 욕심이겠지.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선미가 중학생 때 쓴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엄마, 나 나중에 성공해서 해외여행도 보내드릴게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가던 정희의 눈가가 떨렸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 약속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그녀는 작은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봉투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 사본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3층짜리 상가 건물, 빌라 한 채, 그리고 남편과 함께 마련한 단독주택. 그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등기부의 이름 아래 소유자 박정희라는 글자가 또렷했어요. 이건 다 내 몫으로 두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옆방 시계가 째깍거리며 공간을 채웠어요.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고 어둠 속에서 별빛을 올려다봤어요. 바람이 얇은 커튼을 흔들자 종이들이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 사이로 그녀의 결심이 단단히 굳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윤 씨의 번호를 눌렀어요. 윤 사장님, 저예요. 그때 얘기했던 거 이제 정리하려고요. 윤 씨는 잠시 놀란 듯 목소리를 낮췄어요. 박 선생님, 갑자기 왜요? 아직 괜찮으신데. 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하는 거예요. 짧은 통화가 끝나고 정희는 창가에 화분을 돌려놓았어요. 화분의 흙은 약간 마른 상태였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을 부었어요. 그 물줄기 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내 삶도 정리할 때가 된 건가 봐요. 오후 서류 가방을 들고 나서는 그녀의 걸음은 묵직했어요.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냉기가 스며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 앞 광고 전광판에는 해외여행 이벤트라는 문구가 번쩍였어요. 정희는 그 불빛을 잠시 바라보다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녀는 버스에 올라타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를 바라봤어요. 시장, 꽃집, 병원, 그리고 오래된 은행 건물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건 체념의 미소였고 동시에 시작의 미소이기도 했어요. 버스가 덜컹하며 출발하자 그녀는 가볍게 중얼거렸어요. 이젠 나도 정리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버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번졌고 그 빛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어요. 그 손에는 얇은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의지는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봄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정희는 검은색 코트를 여며 입고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골목길을 벗어나 큰 길로 나오자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행복한 노후, 재테크 세미나라는 문구가 번쩍였어요. 정희는 잠시 그 문구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어요. 행복이 돈으로 계산된다면 다들 부자가 됐겠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상가 건물의 2층 부동산 사무소였어요. 문을 열자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윤 중개사였죠. 박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와 계약 도장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3장의 등기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윤 사장님, 이 3채 다 처분하려고요. 가능한 한 빨리요. 윤 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다요? 이게 다 선생님 재산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정리할 때가 된 것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무실의 벽시계가 째깍하고 울렸어요. 윤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 매물들 요즘 시세면 꽤 괜찮은 가격 나올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급히 팔면 손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상관없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이 적기예요.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윤 씨는 더 묻지 못하고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프린터 소리가 사무실에 퍼졌고 종이 위로 잉크 냄새가 가볍게 번졌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도장을 꾹 눌렀어요. 그 도장 소리는 마치 지난 세월을 정리하는 망치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첫 번째 건물 계약이 마무리되었어요. 정희는 윤 씨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수수료는 미리 드릴게요. 나중에 더 챙기지 않으셔도 돼요. 윤 씨는 머뭇거리며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정희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급하게 처분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하고 상의라도.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말했어요. 가족이 있다면 이런 결심은 안 했겠죠. 그 말 한마디가 사무실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윤 씨는 잠시 말을 잃었고 서류를 조용히 정리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한 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지만 정희의 마음은 고요했어요. 은행으로 향하는 길, 신호등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췄어요. 횡단보도 맞은편에는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고 아이가 그 사이에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던 정희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어요. 참 다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작게 흩어졌어요. 은행 창구에 도착하자 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정희 고객님.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희는 서류 가방을 열고 계약서 뭉치를 꺼냈어요. 이 금액 전부 재단으로 이체하려고요. 수수료는 상관없어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혹시 가족분과 상의는 하셨나요? 금액이 꽤 큽니다. 가족이요? 정희는 잠시 웃으며 시선을 내렸어요. 그런 건 이제 관계없어요. 그냥 이걸로 누군가의 시작을 도와주면 되죠. 은행 안은 조용했고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 들렸어요. 직원은 신중히 서류를 확인하고 계좌를 입력했어요. 빛나재단 기부금 계좌라는 문구가 화면에 떴어요. 정희는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고 서명을 마쳤습니다.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표시가 뜨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아주 살짝 떨렸어요. 그건 후회가 아닌 해방의 떨림이었어요.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일 하셨어요. 직원의 목소리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멋지진 않아요. 다만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은행 문을 나설 때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정희는 양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햇빛이 비쳐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편안했어요. 모든 것을 비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가벼웠어요. 그날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시계는 그대로 멈춰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날 아침에 접은 공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 공책 맨 마지막 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진짜 내 몫의 일은 다 끝났습니다. 며칠 뒤 선미와 도연이 공항에서 돌아왔어요. 선글라스 자국이 남은 얼굴에는 휴양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짐을 정리하던 선미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잘 계시죠? 내일 들를게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서비스 지역이 아니거나 기계음이 반복되자 선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태연히 웃으며 말했어요. 시골이라 그런가 보지. 내일 가면 되잖아. 하지만 그 평온한 말투와 달리 선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빈 방이 보였어요. 거실에 있던 사진들, 소파, 작은 화분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요. 선미는 놀라서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엄마 계세요? 대답은 없었고 바람에 문패만 덜컥거렸어요.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박정혜 씨 집 매물로 나왔나요?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전에 거래 완료됐습니다.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셨고요. 그 한마디에 선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어요. 도연은 황급히 줍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장모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계약은 본인 명의로 정상 진행됐습니다. 증인도 있었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도연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옆에서 선미는 문지방에 앉아 고개를 감췄어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집 앞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택배기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아, 여기 사시던 분 며칠 전에 이사 가셨다더라고요. 주소도 안 남기고. 그 말에 선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 직원에게 어머니의 계좌 확인을 요청했죠.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잔액이 영원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대규모 이체 기록이 있네요. 이체요? 누구한테요? 빛나재단이라는 이름의 계좌입니다. 기부금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기부? 그 돈 전부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선미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불을 켰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어요. 도연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소파에 주먹을 내리쳤어요. 이건 복수야. 당신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라고. 선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탁자 위에는 여행 가방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서 보라카이 엽서 한 장이 흘러나왔어요. 행복은 나눌 때 2배가 된다. 그 문구를 본 선미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는 엽서를 천천히 접어 서랍 속에 넣었어요. 눈가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고 그 소리가 방 안에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우체국에서 등기 하나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박정희. 봉투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과 금빛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너희가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선미는 종이를 쥔 채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어깨가 서서히 떨렸어요.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했어요. 그녀는 가만히 입술을 열었어요. 엄마, 나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긴 침묵이 집을 감싸 안았어요. 며칠이 흘러도 어머니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선미는 매일 새벽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지만 수신 기록은 비어 있었어요. 도연은 그런 아내를 보며 점점 짜증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제 그만해. 어차피 돌아오실 분 아니잖아. 그 말에 선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반지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어요. 그 반지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마지막 문장 진짜 필요한 건 마음이란다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 TV에서 뉴스 자막이 흘러나왔어요. 무명 여성 10억 원 전 재산 기부 장학재단 설립. 선미는 잠든 남편 옆에서 리모컨을 꽉 쥐었어요. 화면에는 정장 차림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인터뷰 중이었어요. 박정희 선생님께서 생전에 많은 학생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기자의 마이크가 그 말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분은 끝까지 익명을 원하셨지만 결국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그 이름이 스크린 하단에 자막으로 떠올랐습니다. 기부자 박정희 72. 선미는 숨을 멈춘 듯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어요. 도연은 리모컨을 빼앗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만 좀 봐. 그 돈이 우리 몫이었어. 하지만 선미의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뉴스는 이어졌어요. 기자는 카메라 앞에서 밝게 웃으며 말했죠. 박정희 선생님은 생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그 뜻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화면에는 학생들이 웃으며 장학증서를 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인터뷰를 했어요. 장학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그 짧은 말이 선미의 가슴을 깊게 찔렀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결국 우리만 바보 된 거지. 그의 말 뒤로 문이 탁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선미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화면을 계속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사진이 뉴스 화면 한쪽에 떠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 작은 주름, 온화한 눈빛. 그녀는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손끝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어요. 눈물이 턱 아래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급히 닦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TV에서는 사회자의 마무리 멘트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끝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 화면이 조용히 광고로 넘어갔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어둡고 무거웠어요. 선미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식지 않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어요. 손끝은 식은 잔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덜컥거렸어요. 남편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돈이 우리 몫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엄마의 삶이었어. 엄마의 선택이었어.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별을 향해 속삭였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공기 속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어요. 그날 밤 선미는 처음으로 깊이 울었어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따뜻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TV를 껐어요.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밖의 별빛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아래에서 반지가 은은히 빛났어요. 그리고 그 빛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그녀의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돌아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TV를 켰어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익명의 기부자 박정희 선생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는 리모컨을 탁 던지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만 좀 떠들지. 세상이 미쳤어.
그의 말끝에는 짜증보다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선미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식기 건조대에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어요. 당신 어머니 덕분에 우리 집이 이 꼴이야. 내 회사 투자금도 회수 못했어. 탁자 위로 술병이 굴러가며 똑 소리를 냈어요. 선미는 조용히 그 병을 세워두고 남편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만해요. 지금은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하라고? 이게 다 당신 가족 문제잖아. 도연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선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닐 거예요. 그 말에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벽을 바라봤어요. 그 마음이 문제라니까. 세상은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새벽이 되자 선미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잠들었고 거실에는 커튼 틈새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어요. 그녀는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빛바랜 금빛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 반지는 오래전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주었던 바로 그 반지였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요? 그 말과 함께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냉장고에 작은 진동 소리만 들렸어요. 며칠 뒤 도연은 회사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투자 실패로 회사 자금이 동결되며 그의 이름으로 된 재산까지 압류됐어요. 집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식탁 위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그대로 쌓여갔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선미는 출근길에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손목엔 오래된 시계가 걸려 있었고 초침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고요한 정적 속에 묻혀갔습니다. 밤이면 선미는 어머니의 집이 있던 동네를 걸었습니다. 빈터가 된 그 자리는 공터로 바뀌어 있었어요. 가끔 지나가던 아이들이 그곳에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엄마라면 저 아이들 웃는 소리를 좋아하셨을 텐데.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어요.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정류장 옆 벽면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새로 붙은 포스터 한 장이 있었어요. 빛나재단 장학금 수혜자 모집. 그 문구를 읽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포스터의 구석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포스터 모서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 종이의 작은 움직임이 마치 어머니의 손짓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눈물이 천천히 흘렀고 밤바람은 그 눈물을 따라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그 포스터 앞을 지났습니다. 그건 마치 어머니와 다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봄의 공기가 아직 차가운 어느 날 선미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출근길 대신 지하철 반대 방향으로 향했죠. 손에는 빛나재단 주소가 적힌 쪽지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들은 낯설고 멀게만 보였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듯 했죠. 사람은 마음을 나눌 때 가장 부자가 되는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 갈게요. 재단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의 3층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리문에는 빛나재단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문을 밀자 벽 한쪽에서 벨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젊은 여직원이 일어나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미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박정희 선생님 관련해서 뵙고 싶어서요. 직원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혹시 가족분이세요? 선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은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 방의 벽면에는 재단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장학금 수여식, 복지센터 개소식, 아이들이 웃으며 찍은 단체 사진들. 그 중앙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조용히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의 박정희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부드럽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 선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 사진 언제 찍은 건가요? 기부 절차 마지막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찍으셨죠. 직원의 대답에 선미는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뒤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선생님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가족이 오시면 꼭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에는 사랑하는 딸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선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사랑은 챙김이 아니라 나눔이란다. 돈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언젠가 내가 그걸 알게 되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겠지.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어. 글씨는 정의에 익숙한 필체였어요. 잉크는 약간 번져 있었고 몇몇 글자는 흐릿했어요. 하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선미는 편지를 들고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어머니의 사진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입술은 떨렸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울음소리를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직원은 조용히 문을 닫아주고 나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그녀의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남았어요. 한참 후 선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 작은 기부라도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놀라며 웃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조용히 내밀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도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그녀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어요. 서명이 끝나자 직원은 그녀에게 명단 한 장을 보여줬어요. 그 명단에는 기부자 박정희 이름 아래 새로운 줄이 생겼어요. 이선미 그 이름이 고요하게 새겨졌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야 조금 따라가요. 그 말과 함께 햇빛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 빛은 따뜻했고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선미의 눈동자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선미는 빛나재단의 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이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장학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행사장 안에는 아이들과 후원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박정희 선생의 삶을 기리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그 문구를 바라보는 선미의 눈빛은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그녀는 손에 낡은 펜던트를 꼭 쥐고 있었죠. 그건 어머니가 생전에 늘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장미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그녀는 그 펜던트를 가슴에 얹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행사는 아이들의 합창으로 시작됐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맑은 노래를 부르자 객석이 고요해졌어요. 그 노래가 끝나자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빛나제단은 한 분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한 사람의 나눔이 지금의 이 아이들을 있게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퍼졌고 선미는 그 손뼉 소리에 맞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엔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명절날 식어가던 떡국 냄새, 손끝의 따뜻함, 그리고 그 말. 사람은 마음을 나눌 때 가장 부자가 되는 거야. 그 말이 그날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사회자는 무대 옆 화면을 가리켰어요. 대형 스크린에 어머니의 생전 사진이 슬라이드로 나타났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던 모습, 노트에 무언가 적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미소. 사진이 바뀔 때마다 조명이 부드럽게 변했어요. 관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회자가 마무리 멘트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의 뜻을 이어가고 계신 가족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선미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사회자의 손짓에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주변의 박수가 파도처럼 번졌어요. 무대 위로 올라선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박정희 선생님의 딸입니다. 그 한마디에 객석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사셨고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울음 섞인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건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도연이 조용히 나타났어요. 그는 예전보다 훨씬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눈가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죠. 그는 멀리서 선미를 바라보다가 다가와 말했어요. 잘했어. 당신이 어머니를 닮았네. 그 말에 선미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게 뭔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 명의로 작은 기부야. 늦었지만 나도 좀 배워야지. 그녀는 놀란 듯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행사장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졌어요. 해가 저물 무렵 선미는 홀로 건물 옥상에 올랐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붉은 노을이 도시 위를 물들였어요. 그녀는 펜던트를 꺼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어요. 햇살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펜던트 속에서 빛이 번졌어요.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나도 내 길을 찾았어요. 그 순간 어딘가에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어요. 커튼처럼 부드러운 그 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어요. 마치 어머니가 곁에서 미소 짓는 듯 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저 멀리 재단 건물의 네온 사인이 빛났어요. 빛나재단 마음을 나누는 곳. 그 불빛 아래 선미는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하늘엔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그 별빛은 그녀의 눈동자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노을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